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했어요. 아, 단지 이걸 이 군사 교관단을 파견하는지 예. 아니면은 일정 부분 특공대만 파견하는지 아주 제한된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10,000명, 12,000명 이거를 한 번에 파견하고 이럴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보낼 줄은 몰랐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10만 명까지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예. 파견이. 그 북한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북한이 70년대부터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 전쟁 때부터 파병을 했습니다. 아, 예. 베트남 전쟁 때는 북한이 이제 공군들을 많이 파견해서 전투원들, 공군 이 전투 파일럿들을 네, 예. 조종사들을 많이 파견해서 거의 베트남 항공에서는 미군기하고 북한 비행기하고 둘이 조우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미군도 인정한 게 야 저거 북한 병사 저 전투원 비행사들은 저거 완전히 이게 자폭 정신 가지고 가미가제 하니까 네. 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 네. 저거 못 당한다고. 그냥 돌격하니까. 그냥 네. 그저 가미가제 네. 그 정신으로 자폭 정신으로 예. 그 상당히 그 악명을 떨쳤던 그 부대가 바로 북한 비행사고 내가 한국에 와서 그 어느 자료에서 그때 참전했던 분이 쓴 책에서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네. 북한 그 파일럿 그 전투원들이 찍힌 사진을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증명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록으로만 남았댔는데 네. 그게 제일 최초고 그 다음부터는 80년대, 70 대표적으로 80년대, 70년대 이때 반미국 북한이 예.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 이러면서 반미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이라크, 리비아, 네. 그 다음엔 시리아, 네. 이란까지 포함해서 이 반미 국가들의 그다음 또 아프리카에서 내전국들이 있습니다. 또 예. 우간다 무슨 뭐 이런 그렇죠. 많은 나라들 뭐 이런데 군사교관단은 수없이 보내고 음. 군사 무기들은 무상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80년대 한 중반까지. 예. 제가 79년부터 82년까지 탄자니아 다레살람 종합대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혁신호 무역선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만경봉호 예. 선장을 한 10년 하시고 아유, 그 엄청나시네. 혁신호라는 게 제일 큰 그때 당시 무역선인데 여기에 온갖 그 저 군사 무기를 다 싣고 아, 그 탄자니아도 와서 저도 매해 와서 만나곤 했는데 심지어 오래전까지 군사 그 해안을 지키는 오래전까지 예. 군사 무기를 와서 지원하고 군사 교관들이 항공 육지 바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궁 지켜주는 특수 훈련 교관들도 와서 지켜주고 했는데 엄청난 그리고 대표 또 더 큰 거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그 중동 정장하면서 공개한 그 시리아라든가 네. 기타 나라들의 이라크에 이제 와서 핵 갱도 핵 건설 갱도들을 다 이제 또 건설해 주는 교관단 파견하고 네. 내가 이스라엘에 2000년 초반에 갔댔어요. 2005년인가 이스라엘 모사드 초청으로 이스라엘 가서 이 양반들이 그 시리아에 있는 핵 갱도 건설 기지를 완전히 그 폭격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진 쫙 비디오 찍은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증언을 요구해요. 그거 보니까 그 안에 북한 그 고문단들이 와서 그 설계하던 거 북한 글들이 다 있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나가서 지금 북한 병사들이 말하고 그렇죠. 문서 예. 나오듯이 그걸 제가 증명했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군사무기 무상 지원과 군사교관단 파견은 있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전 같이 이 특공 폭풍군단과 같은 이런 특전 전사들을 10,000명, 12,000명 이상씩 이렇게 보낸 건 처음인데 이게 지금 북한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이게 호재를 만난 겁니다. 호재다. 네. 예. 호재를 만났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길게 보면 예. 대북 제재에 의해서 핵 프로그램에 의한 대북 제재를 해서 완전히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2018년, 17년, 18년 그때 유엔 결의안은 완전히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서 중국까지도 다 동참해가지고 네. 제재를 받아왔죠. 코로나19로 해서 또 3, 4년간 완전히 중국하고 그렇죠. 차단되면서 국경이 예. 더 나아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 예.
김정은이가 이제 폼페이오가 자기 그 회고록에서 이제 썼던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트럼프 보고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손잡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겠다. 예. 그러니 미군 주둔도 허락하고 우리한테는 가장 큰 숙적이 중국이다. 중국이다. 이건 네. 숙적이다. 천년의 숙적인데 그 말이 또 공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에서 완전히 시진핑 비롯한 정권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네. 완전히 북한에 대한 그 지원, 온갖 지원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던 외화벌이 총 원천이었던 근로자들 다 추방시킵니다. 지금 예. 몇만 명 있던 거 다 철거시키고 지금 한 1,000명, 2,000명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다 내보내고 완전히 이제 국경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정은이가 입에서 나왔지만 김정일이 때부터 이제 중국을 항상 견제하라고 미군보다도 미군은 전쟁에 이제 태입되지만 그 전에 중국의 항색 바람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 러시아 백대지들은 뒤에서 북한의 그 뒷발을 물어제끼는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중국, 러시아가 더. 중국, 러시아 둘 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약간 손을 잡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권력기관들의 예. 물론 이 인민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선전 안 하죠. 이건 뭐 혈맹나라고 피로서 맺어진 무슨 순치 관계, 조선 관계, 북러 관계로 하지만 5대 권력기관들에는 조선노동당, 네. 그 인민무력부, 그다음에 국가정치부, 인민보안청, 외교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항상 그걸 내부 지침을 내립니다. 중국의 개혁 바람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예.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돼서 체제가 붕괴된다. 구소련이 그렇게 붕괴됐고 예. 동구권 사회주의가 그래서 다 망했다. 예. 그래서 모기장치라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모기장. 모기장치라고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모기장론이 자꾸 나오는데 예. 김정일 때부터 그렇게 그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이 김정은이도 그의 연장선으로서 이걸 완전히 미국을 믿고 믿고 말했는데 그게 폼페오가 공개해 버리다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전에도 그런 말 들은 데다가 예. 이건 뭐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트럼프 앞에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 하나서 중국 관계는 앞으로 겉으로는 저중 친선 혈맹 관계 같지만 내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김정은이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멀리하고 압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가 됐던데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게 러우 전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야 뭐 첫째, 둘째 세 가지 목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고 군사 무기를 대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면은 첫째는 무기를 판매할 때부터는 명백하게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입니다. 외화벌입니다. 아까도 그 다 봉쇄되고 하다 나니까 제재, 코로나, 숙적 관계 중국으로 그러면서 외화 원천이 다 말랐습니다. 외화 원천이 말랐다는 건 통치 자금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인민 경제는 완전히 파산된 줄 알았고 그나마 인민 경제나 모든 그 당 정군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00% 김정일 서기실로 빨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고난 행군 때부터 그 전부터 빨아들여 오다가 중앙당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각종 경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경제부에서 이 부서들을 통해서 다 외화를 흡수해서 김정일 서기실 들어가서 이게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데 이게 다 고갈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딱 무기 팔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호재를 만났는데 이것도 한 1년 팔다 나니까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원천이 없죠. 예. 강철이 없죠. 그 다음에 기름이 없죠. 뭐 하니까 이것도 지금 바닥나기 시작한 찰나에 파병을 요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들이 달아나고 병사들이 군대에 안 나가겠다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재진격하면서 지금 잃었던 땅을 찾으면서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치는 이런 상황이니까 러시아에서 저마다 군대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보통 1억 원씩 1억 5천 원 2억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 병사들한테 가서 죽는 경우에 전사하는 경우에 안 나가니까 이게 전쟁이야 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병이 나가서 보병이든 특공대든 나가서
군사 무기가 암만 최신 무기라 해도 사람이 가서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찰나에 이제 북한에 이제 푸틴이 그래서 밤에 급히 그 전에 미리 다 조율됐겠지만은 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파병해달라. 그래서 뭐 이 북한으로서는 뭐 완전히 뭐 북한 병사들이란 게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저 독재 정권에서는 그렇죠. 예. 얼싸 좋다고 그래 좀 동의했고 1만 명이 나갔지만 조만간에 10만 명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막대한 저 외화원천이 저기서 나거든요. 지금 1인당 우리 언론에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 1인당 몸값이 월급이 2,000달러로 갑니다. 네, 2,000불. 예. 러시아 애들은 4,000불인데 그 절반 가격 주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불인데 1만 명 이상이 나가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00억이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럼 10만 명 정도 나가면요. 이게 거의 1년이 1조 원이 됩니다. 예. 1조 원이면 막대한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통치 자금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 한 1년을 더 보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전쟁이 계속 연장될 거로 보는데 예.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북한으로서는. 아, 엄청난 엄청난 돈이죠. 돈이죠. 예. 첫 번째로 외화벌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게 그 우리가 북로 군사 동맹을 지금 예.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조약도 맺고 했다고 하지만 군사 조약도 맺고 한 번 더 유사시 자동 개입하고 이제 서로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푸틴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 동맹이란 말은 안 씁니다. 네. 근데 그때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때 말하는 걸 보니까 김정은이는 계속 로북 군사 동맹이란 말을 5번 이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예. 군사 동맹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맺어온 한미 군사 동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데비드 캠프 우리 그 한미 정상 캠프 데비드 죄송합니다. 캠프 데비드 공동 선언에서 이제 명백히 밝혀졌지만 북한의 도발에 첩동 같은 한미 동맹의 확장된 핵 억지로서 우리가 대처한다는 이런 조약을 같은 이런 걸 성명을 발표했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핵무력을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고 정지하지는 못해도 북한의 도발 시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핵으로 억제한다는 이런 그 강력한 담보를 받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에 여기에 대칭되는 북로 군사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파병이 여기에 아주 이게 좋은 기회가 됐죠. 아, 이게 시금석이 된다. 시금석이 예. 되죠. 그러니까 자 봐라 푸틴. 예. 나는 이거 우리 아까운 병사들 다 보내서 목숨까지 이제 저기 사망자가 전사자가 그렇죠. 많이 날 겁니다. 최전선에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보십시오. 좀 있으면 막 얼마 죽었다 하고 막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까지 목숨 바쳐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이거는 혈맹으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냐. 그러니까 혈맹을 강조하면서 군사동맹을 맺자고 지금 할 거고 그 세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목적은 이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이제 군사 기술들을 이전받자고 할 겁니다. ICBM이라든가 예. SLBM. 우리가 지금 북한이 세 가지를 완성 못했습니다. 핵무력에서 세 가지를 못한 게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했고 하나는 못했는데 그 첫째는 뭐 다 이제 말씀하신 ICBM이고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는 뭐 이미 시각에 지금 그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기차로 실어 가고 자동차로 실어 가서 해안가, 호숫가 무슨 열차에서도 막 그렇죠. 발사할 수 예. 있고 그다음에 SLBM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지금 북한이 한두 개는 건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방 날린 다음에는 그게 파괴된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 기종을 뚝 잘라서 큰 거를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방 밑에 날린 다음에 그게 이제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이제 그 맞는 걸 지금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는 됐다고 보고 제일 못된 게 이제 비행기 날라다가 이제 폭격해 가는 게 네.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25 이후부터 러시아에서 많은 이런 비행기들을 그때 전투기를 들어왔는데
이게 다 파괴됐습니다. 그게 예. 옛날 전투 비행기 이용평이가 몰고 온 게 그때 예, 그게 그 최신형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최근에 예, 미국이 최근에 이제 구소련에 붕괴된 게 이제 90년 초반인데 그때 좀 몇 대 사 들여오고 30년 지난 지금까지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비행기 세 번째 핵 운반 비행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사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궤도에 아직 진입 못하지 않습니까? 네.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런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기술들을 이전받지 않겠는가? 그거를 아마 전번 정상회담 때 담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000명을 파견한 데 이어서 10만 명까지도 이건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전사자들이 빨리빨리 생길 겁니다. 그럼 전사자가 생길수록 다른 나라는 절대로 파견 안 할 겁니다. 네. 그럼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은 이미 시작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목적을 이행하자면은 이 내부는 뭐 철통같이 비밀 지킨다 하면서 다 10만 명까지 파견할 거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지금 떠날 때 서약서를 다 쓰고 갈 겁니다. 네. 가면서 절대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자폭 정신으로 예. 저기 가서 목숨과 당과 수령을 해서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까지 서약서가 나는 목숨과 당과 수령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가고 첫째 주에서 가족한테도 편지를 못 씁니다. 네. 비밀을 비밀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외교관 할 때도 서신을 딱 다 잘라놨습니다.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는 편지를 가족 또 부모들로 받으면은 자기 일에 전념 못하고 사상이 변한다 해서 그 30년부터 서신을 다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특수 파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비밀을 지키자고 그 가족들까지도 지금 다 집단 부락으로 네. 이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저들이 이제 전사돼서 돌아와도 우리 NLL이라든가 네. 군사분계선에서 남한의 침공을 막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가지고 이 시꺼먼 종에다가 이 영웅 표창장 하나 하고 열사증이나 이런 거 하고 다 이 파철로 된 이 영웅 메달 동메달이나 하나 덜렁해서 부모들한테 가다할 거고 기껏해야 무슨 보상된다는 게 이 생필품이나 좀 더 갖다 주고 이런 건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식이 바로 전해질 겁니다. 북한 외교도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요구해서 이제 받는 거 반대급부가 그러면은 군사 동맹 그다음에 군사기술 이전. 군사기술 뭐 항공기술 같은 거 이전 뭐 이런 부분 돈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이런 생각-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푸틴하고 김정은이 예전에 만났을 때 그때 이미 결정 지어졌을 수가 있다. 당연하죠. 또 예. 결정하고 지금 이행 단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푸틴하고 정상회담에서 이거 담보를 안 받으면 지금 파병 못 합니다. 예. 담보를 다 받고 가장 핵심이자 세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건 푸틴이 다 들어준 겁니다. 예. 왜 그냐면 푸틴으로서는 자기 병사들이 죽으면 그 원성이 터지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 전장에서 어떡하나 저 승패를 보려면은 저 전쟁을 이제 먼저 스톱하고 철수하지 못하니까 네. 북한이야말로 진짜 무진장한 병사 보장하는 원천이지요. 그러니까 값을 이제 북한이 또 높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뭐 허재 같지만 이게 지금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남한에서 이 소식들이 다 들어가고 하면 북한이 알려지게 되면요. 또 북한 병사들도 거기 도착해서 야 내가 왜 개 목숨 같이 이걸 김정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이영만리에서 소식도 소문도 없이 죽고 부모들한테도 이거 알려지지 못하는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알게 되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탈병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20명 정도 탈병이 생겼고 예. 10여 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벌써 그 보도에 6명인가 사망 전사하고 10서너 명이 또 탈영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작인데 지금 전투장에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니까 앞으로 이게 악재로 김정은 정권의 악재로 이제 작용할 거고 붕괴의 이제 촉매제로
작용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악재입니다. 예. 심각한 악재일 겁니다. 예. 김정은이 최근에 그 북한이 최근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의식을 해서 예.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을 하고요. 또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호 수위를 격상하는 또 한편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를 또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암살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요. 예, 그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한 대로 우상화를 더 강화하는 거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지난 기간 공로가 없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쌓아놓은 공로가 없거든요. 예.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그늘 밑에서 한 10년 이상 후계자 지도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예. 80년대 6차 당대에서 이제 지도자로 나타나서 무슨 뭐 건설이요 뭐 많은 걸 벌려놓으면서 한 거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그야말로 3대 세습을 하면서 그냥 이제 그늘 밑에서 진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자기 그 우상화를 하는 김정은에 대한 사상 우상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력입니다. 핵무력. 핵무력도 이게 저희들이 있을 때 그때 이미 핵무력을 완성 단계에 갔고, 우리 제가 그때 98년에 와서 말하니까 누구도 안 믿더라고요. 그때 수소탄도 그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우리끼리 그 부부장 강석주 부부장이랑 말한 게 야 우리 그 술 마시다가 저녁에 수소탄 실험했다는데 지하에서 수소폭탄. 수소폭탄. 야 우리가 이 정도야 강해. 이런 정도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정은으로서는 그 김정일 때 다 한 거예요. 예. 그걸 김정일이 2012년에 죽기 전에 3차 핵실험까지 하고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그때 다 이미 그게 완성됐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물론 지금까지 정교하지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3년 재상을 지내고 그 다음에 4차, 5차, 6차 실험하면서 몽땅 김정은이 공적으로 예. 핵 무력 완성을 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이제 사상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암살 사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 푸른제 사건이라고 말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푸른제 사건이 바로 김정일 암살 사건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그 유학생들, 군사 아카데미 유학생들이 이제 모두 이제 소련에 가서부터 이제 유학을 합니다. 예. 푸른제 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 대학. 예. 여기 이제 유학 가면 뭐 저도 이제 의학, 영어, 외국어 의학 유학 갔지만은 모든 유학생들이 다 당정군 간부들 자식들입니다. 네. 특히 군사 분야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들은 뭐 고차고 있고 간부들인데, 여기 몇십 명이 가서 있는 기간에 그 KGB에 매수됐다고 합니다. 미인계에 넘어가고 달러에 넘어가서 이 유학생들이 매수돼서 KGB 요원이 돼가지고 반 김정일 그룹바를 묶고 귀국한 다음에 김정일 암살하는 그 기회까지 다 세웠답니다. 이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 하다가 3년 만에 이게 적발됩니다. 그때 전 외무성이 있을 때입니다. 예. 91년부터 94년까지 저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4년 이태리 나가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스위스, 노르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체포돼 가는 걸 봤거든요. 외무성에서 있는 간부 자식들, 당정군에 있는 그 간부 자식들이 다 가서 처형되고, 심한 거는 부모까지 처형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김정일 암살 음모 꾸맨 겁니다. 네. 그게 그때 제일 큰 사건이었고, 지금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없던 사진들이 노동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예. 김정은이가 이제 그 특공대 부대, 폭풍 군단이라고 요전에 설명하는데, 그렇죠. 예. 그 부대, 그 다음에 이런 부대 가면은 다 전투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이 총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본 데 하면은 그 중국에서 다 전투복들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자체로도 만들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진압용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 찾아가서 그 무력들을 소개할 때는 이 폭풍건단 같이 각 군단들에는 사단들이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 적후 후방에 가서 대전, 대구, 예.
제주도까지나 부산까지 나가서 밤에 이제 특공대를 낙하 하산시켜 가지고 내부를 교란시키는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면은 지금의 그 부대들이 이제는 내부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이건 내부 진압하는 예. 이런 그 사명을 지금 많이 뜬 그런 감을 많이 느껴요. 사진 복장들 보고 자꾸 가시하거든요. 아. 노동신문에도 가시하고 그리고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핵무력을 과시하면서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아까 첫째는 내부를 더 이제 감옥같이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남한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외부적인 공갈 협박이고 예.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핵 대남 전략인데 자 봐라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순종하라. 내부 공포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그 적대적 본질인데 네. 지금 내부가 그 정도로 불안합니다. 아. 최근에 간부하던 엘리트들한테 제가 많이 만나고 듣는데 야 선배님 말씀하세요. 지금 무섭습니다. 아. 우리 그 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이태리 와서 간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밤에 이제 그 이 도끼 들고 네. 쌀국을 하다 못해 이제 평양시 같은 데도 다 집시 아빠들이 있습니다. 간부들. 외교부 집시 아빠 또 와가지고 거기는 고기 냄새 외화상점에서 다 고기 사다 먹고 뭐 뒤지는 예. 냄새 나니까 볶고 하는 냄새 나니까 식량 구걸 와서 떡도 주고 뭐 그런데 그럼 거기 다 쏠린답니다. 아. 그 넘어오니까 문 닫아 매고 문 너무 두져서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대요. 아. 그러니까 도끼를 가져서 친대요 이제는. 예. 그리고 외무성에 그때 당시 지시가 내린 게 당위원회에서 절대로 출퇴근할 때 넥타이 메고 다니지 말라. 아. 양복 입지 말고 예. 수산 노동자 일반 평민 옷차림으로 출퇴근하라고 그런 지시까지 출퇴근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절도 강도 당하니까. 강동아 그도 실제 그래 또 잡혀가서 죽은 예. 사람도 있고 예. 김일성 김정일이 명함시계까지 다 이게 저 쫄딱 베끼 가지고 네. 엄동설안에 다 도둑질을 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인데 지금은 더 무섭답니다 이제 지방들의 사람 예. 당 일꾼들도 이제 죽이고 습격하는 것도 있고 이 원한을 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보십시오. 내부 국변 상태가 터지는 경우에는 내부가 이제 완전 피바다가 될 겁니다. 저들끼리 다 이제 원한을 산 사람들이 복수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매일 보고됩니다.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당정군에서의 보고가 다 집보로 올라가기 네. 때문에 밑바닥 북한 내부 밑바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럼 그런 보고가 올라가는데도 김주애를 옆에다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공식적인 석상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김여정 안내를 받고 최선희 뭐 보좌를 받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주애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거는. 김주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석들을 또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많이 하던데 특히 4대 세수 벌써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 생각엔 4대 세습은 둘째치고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어린애를 활용하는 것은 그거 보십시오. 주석단에도 올려놓고 10살 난 애를 올려놓고 그 인민무력부장이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입을 가리고 보고하는 추태를 부리지 않나. 예. 그다음엔 그 김일성 광장에 모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10살 난 애를 놓고 이제 한올리면서 한성을 울리면서 눈물 겨워서 막 하는 이게 가식이 많은데 예. 여기 이제 후계보다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핵무력 시를 하면서 또 핵 그 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만 공개하는데 핵실험장에도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 봐라 내가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이 핵무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선의 4대까지도 예. 자녀들까지도 4세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운명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김주애 같은 이런 세대까지 다 앞으로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선을 내가 이 핵무력으로 지켜주겠다. 이거 하나 과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자식을 가진 이런 뭐 가정을 가진 아버지다 하는 뭐 인자함이랄까 예. 이런 것들도 과시하려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탈북자들은 많이 말하는데
격분을 한답니다. 아, 격분을 한대요. 지금 지방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 우리가 TV들 봤죠. 거기 보면 애들이 하고 먹지 못하고 영양실적을 내서 식량 지원 들어간 모니터링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유치원 타가서 가보게 되면 입에 코 다 나오고 먹지 못해서 파리가 끼고 막 이런데 이게 애를 그 뚱뚱한 애를 그 앞에다 놓고 그 세계 몇 천만짜리 이런 옷을 입혀놓고 그걸 가시하니까 일반 인민들은 지금 거의 격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재입니다. 그 과잉 충성하는 예. 그 김정은이를 둘러싼 그 최고의 그 간부들과 또 충성 경쟁을 하는 당 중앙의 모든 부서들 이런 데서 과잉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한 부서들이 있겠지만 또 인물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위대성 선전에 이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절대 다수 북한 인민들은 속으로 격분하고 욕을 한다. 이게 지금 악재입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런 실수들, 저런 것들이 앞으로 많을수록 인민들의 분노와 이런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도화선들을 계속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으로. 예.